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광복절이지만 80주년을 맞이한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한일 양국은 공식 수교 후 60년간 문화와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어왔지만 위안부 강제동원과 독도 문제 등 역사 분야에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전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이신 최봉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일관계법 역사를 연구하시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별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그리고 한일 관계의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두 분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구체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정말 여행 가는 규모만 봐도요. 이거는 뭐 어느 나라보다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만 오면 전혀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지는 듯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이렇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김창록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시죠. 그 역사 인식의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아직까지도 한일 간에 존재합니다. 그걸 인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인식의 가장 명확한 차이점은 이제 35년 동안의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일본은 여전히 그것을 합법 지배라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은 명확하게 불법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에서 다시 의견 대립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봉태 변호사님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그 1965년도에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이게 그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던 그 후유증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창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 지배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한쪽에서는 이게 합법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애매하게 봉합이 되었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한국이 그 후에 65년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이 피해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 투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일본에서 이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대처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에서 나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역사 갈등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65년 당시에 그 한계를 지금 60년이 원래가 한일협정 60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어떤 법리적인 발전이 있는지 그 도달점을 서로 비교해서 미루된 과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늦었지만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역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임명이 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임명이 되고 난 뒤에 친일 반민족적인 주장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거침없이 정말 제기됐다고 볼 수 있는데 비상계엄 조기 대선 거쳐가지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최봉태 변호사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대란을 일으켰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계엄도 지금 그 불법적인 계엄을 했습니다만은 이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역사 쿠데타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그 정권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서 최초로
이렇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했던 그룹이 우리 일제 피해자 그룹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법원에서 이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갖다 무시하기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또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최우선적으로 이 헌법이 파괴되었던 부분 그리고 역사 쿠데타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법치주의적인 그런 해법을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 쿠데타를 갖다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 부분에 있어서의 내란 청산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해야 할 작업 중에서 최우선 작업이 이런 그 역사의 부분에 있어서의 내란 청산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창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였느냐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제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출범에서부터 그리고 3년 동안 이 집권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3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 과연 뭔가?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허물어뜨린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그전까지 명확하게 확립해왔던 역사인식, 그것을 근저에서부터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시스템 자체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역할을 이재명 정부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하고 회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중요한 관계고 가장 가까운 나라와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호 진선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은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 기간을 통해서 허물어진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원칙을 짚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서 확립해온 35년간의 일제 한반도 지배는 불법 강점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그 문제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메시지는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떤 메시지 혹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가 지금 한일협정 체결 그 6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시바 그 총리를 만났을 때는 이게 그 원래 걸맞는 메시지를 내는과 동시에 이제 굉장히 이게 지금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를 해가지고 일본을 끌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65년 당시에 역사인식이 제대로 일치를 못 봤던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이후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축적되어 온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과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과물들을 서로 간에 이제 존중을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그 성과물과 약속을 일단 서로 지키자는 부분을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의 사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있습니다. 판결들도 있고 하니까 그 판결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미루던 과제를 우리가 원래 좀 해결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 하는 그런 기본 원칙은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총론에 언급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강론과 관련되어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론적 차원에서 그 해법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견인해 낸 역할을 우리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는 여러 가지 일본의 입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입장은 우리는 위안부란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던 시절부터 강제는 아니었다는 쪽으로 갔다가 또 없었다는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23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상태로 손배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했다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승소한 이후에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문제는 최 변호사님이 좀 해주시죠. 2021년하고 2023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판결이 지금 났거든요. 근데 지금 2015년에 소위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외교 당국 간의 협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할 때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재판을 한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2015년 합의 당시에 재판에 계류되었던 피해자들의 그 부분이 이제 그 후에 판결이 날 텐데 그러면 2015년도 합의를 하고 난 뒤에는 판결이 나게 되면 그 판결을 존중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2015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15년 합의를 할 때 지금 계류 중인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체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걸 해서 막았어야 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법적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걸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2015년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위에 나오는 사법적 판결이 이게 있었으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2015년 이후에 이 사법적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무시하고 있어서 새로운 갈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한국과 일본이 그 2015년 약속도 존중하면서 지금 그 이후에 발생되었던 이런 사법 판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고 가능하면 원래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맨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 1991년이죠.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께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따지면 지금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30년간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한국 법원이 2021년과 2023년에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게 한국 법원이 그냥 단기간에
그와 같은 판결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30년간의 역사의 축적이 그런 형식으로 드러났다. 근데 일본 정부는 그 재판 자체를 전면 부정해 왔습니다. 지금 그 판결이 난 상태에서 판결이 났으면 그리고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안 하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죠. 판결은 판결대로 이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생존자 할머니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이 피해자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는 우리 최 변호사님 아까 잠깐 짧게 말씀 주셨는데 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구체적인 요구 어떤 겁니까? 분류를 하면 세 가지죠. 사실 인정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에 의해 가지고 끌려갔던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 인정을 하라는 것이고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해서 그 사죄와 법적 배상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서 이런 일들이 되풀이지도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93년도 8월 달에 그 지금 소위 그 고노다마를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겠다고 지금 자기들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강제로 의해 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시는 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을 하고 그에 걸맞는 구제 조치를 생각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역사 개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지금 제대로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지키고 발전시켰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그걸 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갈등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 견인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지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권에서는 일본의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또 다시 전면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 반복된 이유는 정말 정치의 문제라서 그런 겁니까? 그 역사 인식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방금 최봉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고노다마가 나왔던 1993년 그리고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해서 사죄 반성한 무라야마 다마가 나왔던 1995년 그때가 일본의 역사 인식이 가장 진전된 때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회 내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발에 터잡아서 등장한 정권이 이제 아베 정권입니다. 아베 정권 1차, 2차 내각이 있습니다만 특히 2차 내각, 2012년에 출범한 2차 내각 이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매우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5년에 한일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한일 합의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좌절시키거나 라는 활동에 일본이 실로 거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리,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일본 총리가 키시다 총리 때였습니다만 아르헨티나에 가서 소녀상을 만일 설치를 하면 ODA를 깎아버리겠다라고까지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소녀상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조그마한 동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일본이 거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스스로 인정했던 사실이나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까지 전면 부정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도의 대일본에 대한 어떤 정책, 일본에 대한 요구 보다 더 강한 요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 요구는 해야 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조금 약하게라도 펼치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피해자 문제를 푸는 해법은 저는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은 서로 지키자. 약속은 존중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피해자 구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형태로 해서 기본 원칙을 세운다면은 저는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최 변호사님 갖고 계신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김 교수님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보여줬던 태도, 정책으로부터는 더 나가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와 합의했던 2015년의 합의라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TF를 출범을 시켰고요. 그 TF에서 그 합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15 합의라는 것이 진정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정부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추가적인 합의를 요구하지 않겠다. 일본 스스로가 바뀌길 기다리겠다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 진정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한국 정부가 맡아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권과 관련돼서 조금 보충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 사이에서 기존의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은 지금 이 판결이 나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은 2015년 합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2015년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 그러면은 그 후에 나온 판결을 얻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에도 늦었지만은 협의를 요청을 하고,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2011년 8월 30일 날 일본 정부하고 사이에서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서 서로 해석이 달리할 경우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는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하지 않는 것 부작위가 위헌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법부에서도 피해자들이 청구권이라든지 구제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봐서 이게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법리적으로 어느 말이 맞는지를 가려보는 절차를 거치자고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저는 법적 구제의 길은 열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면서 제시한 것이 제3자 변제를 택했습니다. 이 변제 방법에 대한 심각성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제3자 변제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정책인데요. 그 과정을 조금 짚어보게 되면 2018년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당시에 아베 정부가 전면 반발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019년에 통상 공격을 가했더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재판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개인과 일본의 사기업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이 2005년, 2000년에 시작됐으니까 15년, 18년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은 한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서 열심히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오자 못 따르겠다고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일본 기업은 사실은 그 판결에 따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나서서 따르지 마라라고 지시를 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문제가 커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일본 정부는 그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한국 정부가 나서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매우 무례한 주장이죠. 만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가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기업부가 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 일본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한 겁니다.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에요.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들의 돈을 모아서 대신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권 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행태입니다. 네. 따라서 제3자 변제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 문제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양국 사법부 판결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 가해 일본 기업에 대해서 배상하라 하는 판결이 지금 나오는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본에서 사법부 판결은 뭐냐고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본 사법부의 판결은 뭐냐면은 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의 그 청구권이 그 여전히 살아 있다. 그래서 자발적인 구제를 촉구하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 취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양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늦었지만은 지금 구제를 동일하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하게 돼 버리면은, 그거는 양국 사법부에서 가해자가 이 피해자들에 대해 가지고 강제를 하는 판결과 그다음에 자발적 구제를 하는 판단을 양쪽에서 지금 내렸는데, 결국은 구제의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사법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 해법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도 지금 취임식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이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죄와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일본 기업이 이 강제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이 지금 사죄를 해야지 이게 지금 원칙에 지금 맞는 것인데, 이 제3자 변제 지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본 기업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사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죄의 길을 차단한다는 부분에서도 지금의 현재의 제3자 방식은 변제 방식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먼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김창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 존중해가지고 자발적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베 정권이 길을 막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과 기업 사이의 대화를 지금 일본 정부가 방해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지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과 부분과 구제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우선 강력하게 이번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이 용기를 더 얻게 됐는가, 뒤로 가는 용기, 역사를 되돌릴 용기를 얻게 됐는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들 내부의 요인도 있겠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그런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뉴라이트 세력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했던 한국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 논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록 교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기 한반도 인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일본인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본 측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1910년 조약입니다. 이른바 병합조약이죠. 그 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을 일본 천황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그때부터는 일본 땅이고 한반도 인민들은 일본 천황의 신민이다. 그래서 일본인이다.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1910년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라는 겁니다. 불법 강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910년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면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인이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한반도 인민은 일본인이었다, 일본 국적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일제가 3.1운동을 한 그 독립지사들, 3.1운동만이 아니고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지사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했었죠. 그 일제의 법에 따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고 범죄자다. 일본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리고 3.1운동은 소요였다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일본 법에 따른 것이에요. 대한민국 입장은 그 법 자체가 전부 다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지사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현창하고 지원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광산 고남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점기 때 조선인 강조의 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에 있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빠진 채 등재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김 교수님, 이런 외교 대참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2015년에 고남도가 등재가 될 때에는 한국 정부가 그 강제성, 강제동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걸 짚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등재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취해서 당시에 일본 정부가 노동을 강제당했다. 그러니까 forced to work라고 하는 표현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썼습니다. 인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 전체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만 적어도 2015년에는 일본 정부가 그 같은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도광산이 등재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그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게 되었고, 그래서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거기 강제성이 빠져 있었고, 그다음 추모 집회에 대해서도 한국 측, 비족 측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한국 측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고 별도로 추도식을 매우 조촐하게 개최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났었죠.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것이 과거 정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점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굴욕 외교 대참사가, 우리는 굴욕이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심정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65년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이제 일본과 우리 사이에서 좀 갭이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일 간의 역사가 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진전된 바가 있거든요.
진전바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역사 인식의 갭을 줄이는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 역사 인식의 갭을 줄이려 그러면은 저는 이 그 피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을 하고 그런 피해에 대한 이 공감이 되면 될수록 그 역사 인식의 갭은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지금 대행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이 그 피해자 부분에 대한 인권의 의식에 대한 불감증, 그런 부분이 한국 사회에도 있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전쟁 공조와 평화 공조로 지금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만은 평화를 위해서 공조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그 공조를 할 수는 지금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 지금 일본에 대해 가지고 그 이 평화 공조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평화 공조가 아니라 이 전쟁 공조로 가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반성 이런 부분이 결여된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도공산 문제가만 아니고 지난번에 군함도에서 보여준 행태와 거의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재하면서는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결국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면 되겠냐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정식 의제로 유네스코의 정식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 투표 전까지 했는데 졌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국제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다뤄지게 될 때 혹은 이런 문화유산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다루게 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계속 또 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도강산도 그렇고 그 군함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일본이 문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오고 그걸 우리가 지금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작용이 지금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가서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서 수습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장생탄광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일본의 우베시에서 이게 지금 수몰 사고가 터져서 이게 지금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이 지금 183명이 지금 매장되어 있는 136명은 우리 한국인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국이 먼저 지금 일본 시민들이 지금 노력해서 유골을 수습하고 있으니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골도 수습을 하고 또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고귀한 노력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서 같이 추도도 같이 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제기를 지금 한다든지 아니면 우키시마호 사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 귀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미군 기뢰에서 이게 지금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폭침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인식의 이치를 보지 못하고 또 성선자 숫자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서로 논란이 있고 또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이 갭이 있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근에 그 성선자 명부가 일본 정부가 감추고 있던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명부가 지금 와서 정확하게 성선자가 몇 명이 되고 사망자가 몇 명이 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큰 사고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한번 등재를 해보자 하는 이런 노력은 한국 정부가 주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의 인권과 관련돼서 한국 정부가 리더십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거꾸로 지금 이 사도광산이라든지 군함도처럼 일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게 지금 강제동원 관련된 부분 기록을 남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그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 실패가 계속되고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군함도를 둘러싼 일련의 전개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7월 7일이었죠. 한국 정부 측에서 군함도가 등재된 지 10년이 됐으니까 후속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자라고 제안한 데 대해서 일본 측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표결까지 가서 이제 한국 측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죠. 유네스코가 아무래도 분담금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측이 한국 측보다 분담금이 3배죠. 그런데 그것만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3자 변제하고 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강제동원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고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게 맞다라고 한 거예요. 제3자 변제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한국 기업의 돈을 모아서 일본 기업 대신에 손해배상할게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어느 쪽의 말에 더 신뢰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일본 정부만이 아니고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일 우리한테 지금도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제일 우리한테 친숙하고 자주 들린 얘기는 독도 얘기입니다.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들을 보는 것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도 등장하니까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에 나오고 강제의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왜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교과서는 또 공적인 영역까지 개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 김 교수님, 우리는 앞으로 민간 정부 차원 합쳐서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는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긴 역사와 관련된 것이죠. 원래는 광복 80주년이고 1965년 한일 국회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만 1905년 을사조약으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05년이 을사년이었고 65년이 을사년이었고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역사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확산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점에서 역사 연구를 하는 국책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최 변호사님, 이 역사 왜곡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일본의 어떤 지배층에 대해서 못마땅하죠. 못마땅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런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그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 줄이는 노력, 역사 인식의 갭을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은 저는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지금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독도 문제도 결국은 역사 인식의 그 괴리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이고 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전쟁에 대한 향수 그런 전쟁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쟁 공조로서 지금 나아가지 않도록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평화 공조로 우리가 일본 정부들을 견인해 와야 되는데 일본에 있는 시민들도 양심적인 시민들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쟁의 희생자인 그 일제 피해자들의 그 인권 구제 부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더 자각하면서 늦었지만은 지금 그 양국 사법 판결을 서로 존중해서 지금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문제 제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그 희망사항입니다. 네. 일본과 우리 사이의 어떤 외교 문제, 과거사 정리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이웃으로서 두 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 두 분께서 꼭 이 말씀은 하시고 싶다는 말씀 1분씩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일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일본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미래지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만 미래지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지 함께 지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일과거청산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모습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고 이어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정전 공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공조가 아니라 평화 공조로 지금 가야 되는 것이고 평화 공조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남겨져 있던 이런 일제 피해자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 간의 약속은 기존의 약속은 서로 존중을 하되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일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늦었지만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구제의 길로 나서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 할 일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의 구제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광복 80주년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과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당부의 내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분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 강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오늘 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그래왔지만 올 광복절에는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에 대한 비판과 미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지만 독일과 일본은 전쟁의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 미래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비인간성을 기억하지 않는 자는 새로운 위험에 다시 감염되기 쉽다고 역설했습니다. 과거를 잊지 말고 가르침으로 삼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할 책임이 현 세대에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해의 역사조차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기억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태도는 독일에 대한 피해 당사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진심 어린 성찰과 책임 이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만 책임 회피와 기억 왜곡은 상처를 덧나게 하고 신뢰를 훼손합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 안보적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많은 이웃입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감정의 응어리를 풀고 협력의 새 장을 여는 일이 쉽지 않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보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꾸준히 가르치되 그 기억을 미움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새기는 교훈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이 과거에 눈 감는 자는 현재에 눈멀게 된다는 경구를 가슴 깊이 새겨듣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시사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